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번 주부터 사회문화를 함께 학습할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는 전체 1단원 중에서도 중간단원, 3단원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의 내용 중에서도 첫 번째 영상은 1번 양적 연구 방법이고 또 그 중에서도 질문지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내용은 여러분 학습지로는 전체적으로는 8쪽부터 12쪽에 해당하고 이번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은 질문지법 8쪽과 9쪽의 내용입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의 구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종류에는 첫 번째 양적 자료와 두 번째 질적 자료가 있습니다. 양적 자료는 수치화되거나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자료를 말하는데요. 양쪽 자료에서 수치화, 통계적 분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번 1년 내내 익숙해져야 할 단어입니다. 자, 양쪽 자료는 수치와 통계적 분석을 이용해서 아주 분명하고 과학적인 내용을 결론으로 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질문지법과 실험법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2번 질적 자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문자나 영상, 음성으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문자나 영상이나 음성으로 자료를 기록하면 위에서 수치화나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는 양적 자료와 다르게 글이나 또 관찰자가 목격한 내용과 같이 영상이나 음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자료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적 자료는 주로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첫 번째 내용 질문지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8쪽을 보면 여러 가지 빈칸이 있죠. 함께 빈칸을 채워가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란 뜻은 수치화된 자료, 또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조사 대상자가 그 질문지에 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죠. 가장 흔히 사용한다고 하는데 자, 설문조사를 떠올려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설문조사는 다 한 번씩은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자, 대상자를 조사할 때는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우편, 전화,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질문지법에서는 조사 대상자에게 같은 형식과 내용의 질문지가 제시되는데요. 이 내용과 뒤에 나오는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자, 구조화라는 말 특히 오늘 처음 들어봤죠? 구조화는 일정한 체계나 조직을 갖춘다는 뜻이고 표준화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구조화, 표준화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정해진 방식으로 연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설문조사를 라는 틀이 있고 또 같은 형식과 내용의 질문지가 제시되는 정해진 방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대량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0명에게도 할 수 있고 1000명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지법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표본 추출의 중요성과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표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말합니다. 또 전수조사는 집단 전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제로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집단을 추출하는데 이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추출한 표본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표본 추출을 정확한 방식으로 수행해야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집단 전체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 특히 질문지법에서 중요한 것은 표본을 추출해서 모집단 전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주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주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이죠. 자,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이라는 연구주제에 대해서 둘째 줄, 모든 청소년은 뭐에 해당할까요? 네, 모든 청소년은 모집단에 해당합니다. 예, 여러분 중간에, 팔쭉 중간에 괄호에 모집단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 아래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식 조사는 네, 전수조사에 해당하죠. 두 번째, 모집단 아래 빈칸에 전수조사라고 씁니다. 옆에 화살표를 따라가면요. 모든 청소년에서 화살표를 따라가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300명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3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추렸습니다. 이 집단의 표본이라고 하죠. 빈칸에 표본이라고 적으세요. 그 아래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식 조사를 화살표로 따라가면은 자, 전수조사에 대해서 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남녀 고등학생 300명에 대한 정치 참여 의식 조사가 있죠. 자, 이 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300명 표본에 대한 표본조사에 해당합니다. 빈칸에 표본조사라고 적읍시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본 추출 방식의 중요성이 나타난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1930년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질문지법에서 표본 추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3개를 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리터러트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1936년도에 대선 결과를 갖다가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폐간되기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대선의 후보는 랜든 후보와 루스벨트 후보였어요. 이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구독자들에게 엽서를 보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240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랜든의 지지율은 57%, 루스벨트의 지지율은 43%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잡지는 당연히 랜든이 당선될 거라 발표한 거죠. 하지만 선거의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루스벨트 후보가 6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거기에는 모집단과 모집단에 대한 표본 추출의 잘못된 방법에 있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모집단은 선거권이 있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지가 뽑은 표본은 자신의 독자이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부, 자동차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1930년대에 잡지를 구독하거나 전화를 가지고 있거나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보통인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 모두가 있는데 설문조사는 부유한 사람들을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의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표본 추출 방식과 표본의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늘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8쪽의 학습지 맨 아래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빈칸이 많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채워봅시다. 질문지 첫 번째 장점은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이 질문지를 100명에게를 대상으로도 연구할 수 있고 1000명의 대상으로도 연구할 수 있죠. 두 번째 내용, 연구 대상자가 같은 질문지를 응답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에서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두 가지 내용은 같은 뜻이고 이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놓읍시다. 자, 세 번째 내용.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 처리가 쉬워 비교 분석 연구에 유리합니다. 비교 분석이라고 쓰시고요. 이 비교 분석 내용은 생각을 해보면 설문조사 내용을 결과를 갖다가 분석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성향을 비교할 수도 있고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의 성향도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장점, 수량화된 자료이므로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습니다. 이제 단점으로 가겠습니다. 질문지가 문자원으로 구성될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설문조사 내용을 생각해보면 질문지의 내용이 거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글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려워요. 자, 따라서 질문지법에서는 언어적 분석 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언어적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 이 표현도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 단점, 질문지의 회수율이나 응답률이 낮습니다. 빈칸에 응답률이라고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문조사 내용을 100명한테 줄 수 있고 1000명한테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버리면 되죠. 대답을 안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조사 대상자가 무성의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다 채우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응답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단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질문지 내용에만 응답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화된 분석이 어렵습니다. 심화된 분석이 어렵다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통계 내용은 구체적인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저 숫자, 통계, 수치를 분석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고 과학적일 수 없고 일관적일 수는 있지만 깊이 있는 내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지법, 더 크게는 양적 연구의 분석의 한계는 심화된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표본의 대표성이 낮으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앞에서도 사례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OX 문제로 질문지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된다? 아닙니다.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질문지법에서 질문 문항의 선택지는 포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의 내용에 당신의 연령은 몇 살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10대인데 1번은 20대 이상, 2번은 30대 이상, 3번 40대 이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10대들은 대답할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는 응답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포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지법에서 질문 문항의 선택지는 상호 배타적이면 안 된다.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1번 당신의 연령은 몇인가를 물었는데 1번 10대 이상, 2번 10대 이하라고 내용을 구성하면은 10대들은 1번에도 해당을 하고 2번에도 해당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에만 할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문항의 선택지는 한 곳에서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X입니다. 네 번째, 질문지법은 구조화 및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정해진 방법이 있다. 설문조사라는 정해진 방법이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답은 맞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지법에서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에서는 설문지 내용 주로 글이라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사용한다고 했죠. 정답은 5입니다. 다음, 질문지법에서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입니다. 질문지법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질문지법과 양적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 5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